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인접한 중국 측 지대에 새로운 도로가 나고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과 경제 협력 등을 확대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진 상황에서 포착된 중국 국경지대의 변화인데 어떤 목적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국경이 맞닿아 있는 중국 측 훈춘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접경지대를 촬영한 최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두만강변 중국 최동단 지점으로 북한과 러시아 국경이 맞닿은 이곳은 과거 숲으로 우거진 지대였지만 이제는 도로가 들어서고 길 중간중간에는 공터가 형성돼 있습니다. 도로와 연결된 공터는 모두 9곳으로 이 중 3곳에는 건물 혹은 구조물로 보이는 물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도로는 긴 타원형 모양으로 길이는 약 1.6km입니다. 이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북한과 러시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중국이 설치한 일종의 관광시설인 방천 전망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천 전망대가 사실상 이 일대에서 최동단 지점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북한과 러시아 국경과 더 가까운 곳까지 사람이나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로선 중국이 무슨 용도로 길을 내고 그 위에 구조물을 세웠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길의 시작과 끝 지점이 방천 전망대란 점에서 관광객용 시설일 수 있습니다. 또 도로가 만들어진 지대의 북쪽과 남쪽이 각각 러시아와 북한 땅이란 사실로 미뤄본다면 국경 경비를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한 시점에 이런 길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 지점의 강 맞은편은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두만강역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중국이 이 일대를 오랜 기간 한반도 동해 진출 통로로 활용하려고 했다면서 이번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The Rangian area is all of a sudden re-emerging as an interesting area where there's a motivation both by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to find ways to get back to the port, and a number of different ideas that they're floating around, including one that was part of the agreement between Putin and Xi to open up a waterway for a mechanism so that ships from China could actually get out to the sea and open up the trade a bit better.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21년 두만강 한 지점에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변화가 관측된 곳에서는 불과 약 800m 떨어져 있어 이 둘 사이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뱁슨 전 고문은 중국이 실제로 한반도 동해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북러 사이에 연결된 철교 아래로 선박 통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실용적이고 공학적인 질문이 될 것이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이 해법을 찾기 어렵지 않은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21일 BOE에 야진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효율적인 내륙 교통망과 연결될 경우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이자 글로벌 해운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중국 군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과 중국 내 육상 교통 인프라와의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역량이나 정치적 여건상 중대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계속된 비호로 북한의 제재 위반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인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대북 제재 위반 감시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유엔 총회 내 감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업무가 중단된 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러시아에 대한 불법적 무기 공급, 선박 간 환적 등 안보리 결의로 지정된 대북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슬로베니아의 유엔 대표부는 최근 VOA에 전문가 패널의 부재는 1718 위원회, 즉 대북제재위원회와 안보리 활동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비확산 체제 전체에 대한 엄청난 후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슬로베니아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추진하는 새로운 감시기구 등 유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슬로베니아는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를 믿으며 모든 유엔 관련 옵션이 다 소진된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도 최근 VOA에 보낸 논평에서 유엔 총회 내 대북제재 감시기구 신설을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다시 한번 전문가 패널을 구성할 수 있을 때까지 대안을 찾아야 하며 스위스는 총회를 포함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스위스는 이어 전문가 패널은 제재 이행 촉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북한이 불법 핵, 탄도무기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전문가 패널에 신뢰할 수 있고 수준 높은 보고서는 위원회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필수적인 정보의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후르카와 가스이사 전 위원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 중 미일 한 3국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3국이 유엔 체제 내에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서 유엔 헌장에 따라 가장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것은 안보리뿐이기 때문에 총회 내 새로운 기구는 안보리 기구만큼 효과적이고 구속력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 내 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사관을 선정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다케우치 마이코 전 위원은 총회 내 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실제로 패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owever, the panel, to avoid any criticism from these member states who are not supporting the G8 panel, the panel also conduct investigation very impartial manner, like same as the previous Security Council panel. 다케우치 위원은 그러면서 일본 회사가 북한 의류를 수입한 경우나 러시아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수입한 경우 모두 동등하게 조사해야 회원국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이 21세기 들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이 국제사회의 핵실험과 핵무기 사용 금지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22일 유엔이 지정한 8월 29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에 앞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1996년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가 체결됐다고 강조하면서 2000년 이후 오직 6차례의 핵실험이 진행됐고 이는 모두 북한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핵실험에 반대하는 글로벌 연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핵실험을 고려하는 어떤 국가도 실험에 나서면 자국의 신뢰도와 위상에 대한 대가가 커진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약 80년 동안 전 세계 60여 곳에서 2000여 차례의 핵실험이 실시됐으며 이 같은 실험은 파괴의 유산을 남겼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인간에게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유일한 조약이자 필수적이고 검증 가능한 안보 수단이라면서 모든 국가가 조건 없이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면서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높은 품질과 상호 운용성, 가격 경쟁력이 강점으로 꼽히는데 미국 정부도 잠재적 경쟁국이 될 수 있는 한국의 방산 수출을 통한 기여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루마니아는 한국과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각종 포탄을 도입하는 총 9억 2천만 달러, 한국 돈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22일 이번 계약 체결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사용하는 전 세계 10번째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산 무기의 수혜국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입된 한국산 무기는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 수리되고 현지 업체가 대거 참여할 것이라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은 루마니아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모두의 부가가치를 가져오고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향후 구체적 협력 계획을 찾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세계적인 방산 수출 강국으로 급부상했으며 이는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국제 안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0위의 방산 수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방산 수입의 1.3%에 머물렀던 점유율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2.4%로 늘었고 무기 수출도 74% 급증했으며 지난 2년간 방산 수주도 크게 늘면서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특히 루마니아,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군사 전문가인 오스카 피에트레비치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위협과 나토 국가들의 공동대응 필요성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에 따른 나토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생긴 무기 분야 공백을 한국산 무기가 빠르게 메워줬고 러시아의 위협 강화로 위기감을 느낀 이들 국가의 국방 현대화 전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대량 주문을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역량과 높은 품질, 나토 국가들의 기존 무기와 대체로 호환이 된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로 약속한 긴밀한 파트너 간의 무기 이전 촉진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면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점에서도 한국 같은 동맹의 방위 생산 능력 강화는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면서 미국이 잠재적 경쟁국인 한국의 수출 확대를 반기는 이유라고 진단했습니다. So one of the advantages is that it expands South Korea's engagement in global affairs beyond the threat from North Korea and more broadens its integration into global security in what should be a positive way. Secondly, it increases their engagement globally and builds relationships, a fabric that can provide deterrence, not just in deterring North Korea, but perhaps other actors. 리프 전 부사령관은 그러면서 국제법과 조달 체계에서 한국이 역할을 하는 것은 활기찬 민주주의 확산 측면에서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서멘타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장이 캠프 데이빗 미한일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진전을 기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처장은 2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국제개발처의 농업회복력 이니셔티브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로부터 큰 기여를 받았다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첫 번째 국가가 한국이고 일본도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은 아프리카의 더 많은 사람들이 보건 서비스와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날 글로벌 공통과제 대응에 있어 일본과 한국은 국제개발처에 굳건하고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회담을 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매듭짓는 일의 시급성을 강조했으며 남아있는 협상 과정에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열릴 예정인 추가 협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영내 미군 자산 배치 등 이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각각 전화회담을 갖고 휴전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과 영내 사태 악화 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휴전 협상과 관련해 가자 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해 이스라엘 안보 내각에 의해 규정된 대로 모든 전쟁 목표 달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도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의 가자 내 작전 중지와 전면 철수, 하마스 억류 인질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맞교환 등 기존 요구사항 등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의 휴전 중재국 중의 하나인 카타르의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총리 겸 외무장관이 며칠 내에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22일 보도에서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알타니 총리 겸 외무장관이 아바스 아라키 외무장관 등 이란 관리들과 양자 및 주요 영내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회담은 수도 테헤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미국, 이집트와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중재해왔으며 이번 주 중 추가 협상이 열릴 예정입니다. 알타니 총리 겸 외무장관의 이란 방문은 최근 하마스 1인자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에서 암살당한 데 대해 이란이 이스라엘의 소행을 주장하면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뤄집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20일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이 정확한 계획 하에 시간을 두고 이뤄질 것이며 개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이 22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미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2일 알레이 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렐프 존슨함이 국제법에 따라 공해상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해협을 따라 일상적인 타이완 해협 통과를 실시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렐프 존슨함은 중국과 타이완 모두의 영해 밖에 있는 해역을 항행했다고 밝히고 이번 통과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의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국제사회 누구도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도록 협박당하거나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군 동부 전구는 성명에서 렐프 존슨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미국의 공개 도발이라고 주장하면서 해군과 공군 전력을 파견해 감시하고 경고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함정과 항공기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타이완 해협에 대한 정기적 항행과 비행을 실시해왔습니다. 과거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던 엠폭스가 세계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태국에서도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태국 당국이 21일 밝혔습니다. 퉁차이 키라티 하타이콘 태국 질병통제국장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최근 엠폭스가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지난 14일 입국한 65세 유럽인 남성이 엠폭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감염된 엠폭스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풍토병 클레이드 아이의 변종 여부 검사가 실시됐으며 이르면 23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차이 국장은 이어 이 남성이 지난 14일 오후 6시경 입국해 다음 날 증상을 느끼고 의사를 찾았다면서 이 남성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태국 내 43명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4일 엠폭스에 대해 최고 단계 경보에 해당하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도 스웨덴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되면서 16일 관련 경보 수준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엠폭스는 감염 시 독감과 유사한 증세와 함께 피부에 크고 작은 고름 주머니가 맺히며 치명률은 1에서 5% 수준이며 특히 변종 클레이드 아이비는 성접촉 등 일상적 접촉으로 쉽게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